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한 번이라도 생명과 죽음이 단 한 번의 숨결로 갈리는 곳, 그리고 본능만이 유일한 무기가 되는 그런 세상을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그곳에는 자비도 법칙도 없습니다. 오직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죠. 치타, 지구에서 가장 빠른 고양이과 동물은 끊임없는 생존 압박 속에서 만들어진 사냥 기계입니다. 넓게 펼쳐진 사바나 평원에서 치타는 가늘고 유연한 몸, 가벼운 근육, 그리고 큰 폐활량을 이용해 단 몇 초 만에 시속 60마일을 넘는 속도를 냅니다. 이 폭발적인 가속은 단순한 멋진 장면이 아니라 먹잇감을 잡느냐 혹은 가족 전체가 굶주리느냐를 가르는 생사의 차이입니다. 낮 동안 멀리까지 볼 수 있도록 적응된 치타의 눈은 먹잇감을 거의 수학적인 정확도로 포착합니다. 눈가에서 입가로 길게 이어지는 검은 줄무늬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집중의 통로입니다. 그것들은 자연의 선글라스처럼 작용해 태양빛을 흡수하고 눈부심을 줄여줍니다. 덕분에 치타는 움직이는 먹잇감에 시선을 고정한 채 눈이 부시지 않고 높은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대형 고양이과 동물들이 쉬는 낮 시간대에 사냥하는 치택의 큰 이점이 됩니다. 하지만 속되는 대가가 따릅니다. 한 번의 추격이 끝나면 치타는 지쳐버려 더 강한 포식자들이 고생 끝에 얻은 사냥감을 빼앗아 가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사냥의 모든 움직임은 철저히 계산되어 있습니다. 치타는 어린 개체나 약하거나 방심한 먹잇감을 고르며 가젤이나 임팔라 무리의 결속에서 생긴 작은 틈을 노립니다. 드문드문 자란 풀을 은신처로 삼아 조심스럽게 접근하다가 이상적인 거리, 보통 300피트 이내에 다다르면 폭발적인 속도로 돌진합니다. 추격은 미친 듯한 경주이며 보통 20초에서 60초 사이에 끝납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먹잇감을 잡지 못하면 치타의 천이 너무 올라 사냥이 실패로 끝납니다. 성공할 경우 목을 물어 질식시켜 단 몇 초 만에 사투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승리가 곧 식사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치타는 사자가 오거나 하이에나 혹은 독수리 떼가 사체를 발견하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먹어치워야 합니다. 종의 생존은 번식에도 달려 있습니다. 암컷은 홀로 새끼를 키우며 은밀한 굴 속에서 보호하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주 거처를 옮깁니다. 그러나 새끼들의 사망률은 매우 높습니다. 사자, 자칼, 맹금류들은 방어 능력이 없는 새끼들에게 끊임없는 위협이 됩니다. 치타는 궁극적인 전문화의 상징이자 동시에 생물학적 연약함의 증거입니다. 치타가 드넓은 평원에서 속도에 의존한다면 나무가 듬성듬성 자란 사반에서는 순수한 힘과 협력이 지배합니다. 강가의 그늘 아래 임팔라 무리가 풀을 뜯고 있습니다. 날씬한 몸은 아침 햇살에 금빛으로 반짝입니다. 우아한 외모 뒤에는 끊임없는 경계심이 숨어 있습니다. 임팔라는 남아프리카에서 가장 우아한 영양 중 하나로 한 번의 점프로 30피트를 뛰어넘고 최대 10피트 높이까지 솟구칩니다. 마치 공기가 직접 그들을 위험에서 들어 올리는 듯합니다. 이런 화려한 점프는 단순한 도주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음과의 대화이며 보이지 않는 시선들을 향한 도전의 메시지입니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속도다. 나를 쫓는 것은 헛된 일이다. 각 점프는 그렇게 외칩니다. 그것은 에너지를 건 도박이자 생명을 건네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어 전략입니다. 가까운 마른 풀밭 사이로 검은 반점들이 어른거린다. 그것은 진조개였다. 마치 중세의 작은 전사들처럼 각각은 헬멧을 쓴 듯한 모습으로 푸른빛이 도는 검은 깃털, 검은 눈, 붉은 볕, 그리고 몸 전체에 흰 전무늬를 가지고 있다. 그들의 걸음걸이는 어딘가 우스꽝스러울 만큼 급해 보이지만 아주 작은 바스락거림이라도 들리는 순간 무리는 즉시 얼어붙은 듯 멈춰서서 마치 돌로 변한 듯 움직이지 않는다. 진조개는 초원의 시끄러운 경비병이다. 그들의 날카로운 울음소리는
주변의 모든 생명체에게 다가오는 위험을 경고한다. 또한 이들은 끊임없이 초원을 지키는 감시자이기도 하다. 수많은 곤충과 기생진드기를 먹어치워 초식동물들을 병으로부터 보호하기 때문이다. 이 관계는 완벽한 공생의 예시를 할 수 있다. 큰 동물들이 성가신 기생충에서 해방되는 동안 진족에는 쉽고 안전한 한 끼 식사를 얻게 된다. 그들은 단순한 경보 시스템이 아니라 초원의 청소부이기도 하다. 그리고 드문드문 흩어진 아카시아 나무 그늘 아래에서 사자는 잔혹한 지배력을 확립한다. 그의 사냥 전략은 속도에 있지 않고 집단의 힘에 있다. 사자는 대형 고양이과 동물 중에서도 집단의 힘을 가장 완벽하게 구현한 존재다. 홀로 사냥하는 치타와 달리 사자는 무리라 불리는 구조화된 집단으로 움직이며 광활한 초원 위에서 지배력을 유지한다. 수컷의 갈기는 위험의 상징일 뿐 아니라 격렬한 싸움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방패이기도 하다. 사자의 갈기의 색과 밀도는 단순한 신체적 방어가 아니라 건강과 힘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이력서다. 갈기가 어두울수록 그것은 더 많은 전투에서의 승리, 불 속에서 단련된 체력, 그리고 모든 경쟁자가 이해하고 암사자들이 갈망하는 침묵의 권력 신호를 의미한다. 그래서 암사자는 어두운 갈기를 가진 수컷을 짝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으며 다른 수컷들은 그들에게 도전하기를 주저한다. 한편 더 민첩한 암사자들은 사냥의 중심적인 역할을 맡는다.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한 협동 공격을 펼친다. 이런 협력은 고양이과 동물 세계에서는 매우 드문 일로 사자를 전략적이고 잔혹한 포식자로 만든다. 매복은 대체로 기온이 낮은 새벽이나 황혼 무렵에 이루어지며 이는 긴 추격에 유리하다. 암사자들은 반원형으로 포진하고 한 마리가 앞으로 나아가 먹잇감을 무리해서 분리시킨다. 이 전술은 가장 약한 개체를 고립시켜 도망칠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그러나 잔혹함은 먹잇감에게만 향하지 않는다. 무리 내부에서도 먹이에 접근하는 서열을 놓고 자주 다툼이 벌어진다. 사자의 사회적 삶은 사냥에 유리하지만 동시에 위험으로 가득하다. 집의 수컷은 암컷과 새끼들을 외부 침입자로부터 지켜야 한다. 영역 싸움은 매우 치열하며 때로는 치명적인 부상으로 이어진다. 새로운 수컷이 무리를 장악하면 잔혹함은 더욱 극대화된다. 이전 지배자의 새끼들은 모두 죽임을 당해 오직 새로운 혈통만이 번식하도록 한다. 인간의 눈에는 잔인해 보이지만 이는 자연이 설계한 유전적 연속성의 전략이다. 초원 위에서 사자의 포효는 권력의 소리 없는 경고다. 그 소리는 최대 5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들리며 무리의 존재를 알리고 침입자들을 물러서게 만든다. 사자들이 평원과 삼림 초원에서 그들의 지배력을 펼치는 동안 다른 곳에서는 뒤엉킨 숲의 가지들과 바위들 사이에서 또 다른 고양이과 동물이 정반대의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나뭇가지들 사이에 아프리카 초원의 조용한 여행자 기린 한 마리가 우뚝 서 있다. 그 머리는 20피트나 높이 뻗어 어떤 다른 초식동물도 닿을 수 없는 곳에 닿는다. 이 살아있는 감시탑을 유지하기 위해 자연은 하나의 기적을 만들어냈다. 엄청난 힘을 가진 심장, 그리고 매번 박동할 때마다 중력을 거스르는 2피트 길이의 엔진이다. 이것은 어떤 다른 생명체라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문제, 즉 하늘 높이 있는 뇌에 피를 공급하면서도 머리를 숙일 때 과부하가 걸리지 않게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된 생체공학의 걸작이다. 기린의 순환계 전체가 그 자체로 정교한 예술품이다. 그는 나무 꼭대기의 잎, 신선하고 햇살과 이슬에 젖은 잎을 뜯어 먹는다. 몸에 있는 어두운 반점들은 잎의 무늬와 닮아 있어 가지와 그늘 속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다. 길고 유연한 혀는 길이가 약 한 피트 반에 달하며 아카시아 나무의 날카로운 가지 사이에서 어린 새싹을 조심스럽게 따낸다. 그에게는 어떤 서두름도 없다. 걸음걸이는 느리고 흔들리며 마치 시간이 흘러가는 길을 천천히 걷는 듯하다. 거대한 나무의 가지 위
잎사귀 사이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 속에 숨어있는 사냥꾼이 있다. 바로 갈색 뱀독수리다. 그 눈빛은 단검처럼 날카롭다. 풀잎이 흔들리는 움직임 하나에도 의미를 읽을 줄 알기에 그것은 기다림을 안다. 뱀과 다른 파충류를 먹는 이 포식자는 단순한 사냥꾼이 아니다. 균형의 상징이며 정확함과 인내, 그리고 침묵 속에 숨겨진 힘의 화신이다. 그리고 그 근처에는 영리하고 재빠른 개코 원숭이 한 마리가 있다. 늘 무언가에 몰두하며 나무 줄기를 마치 자신의 몸 일부처럼 자연스럽게 타고 오른다. 그리고 표범, 고독하고 조용하며 은밀하다. 그것은 집단의 힘이 아닌 위장과 은신의 예술로 살아간다. 표범은 대조의 사냥꾼이다. 작고 날렵한 몸에 믿기 어려운 힘을 지녔으며 완벽한 침묵 속에서 움직인다. 사자와 달리 정면 대결을 피하고 생존은 오로지 눈에 띄지 않는 능력에 달려있다. 햇살이 나무십 사이로 스며드는 빛과 바위 그림자 속에서 꽃무늬 같은 반점의 털가죽은 완벽한 위장을 이룬다. 그러나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자신보다 훨씬 큰 먹잇감을 나무 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능력이다. 그것은 단순한 힘만이 아니라 뛰어난 기술의 증거이기도 하다. 표범의 놀라운 등반 능력, 특히 나무를 내려올 때의 유연함은 독특한 해부학적 구조 덕분이다. 바로 매우 유연한 발목 관절이다. 다른 대형 고양잇과 동물들과 달리 표범은 뒷발목을 거의 180도까지 회전시킬 수 있다. 덕분에 머리를 아래로 향한 채 내려가면서도 뒷발톱으로 나무 줄기를 단단히 붙잡을 수 있으며 탁월한 균형감과 안정성을 유지한다. 이러한 적응력은 나무를 안전한 피난처이자 침범할 수 없는 식량 창고로 바꿔놓는다. 다른 포식자들과 달리 표범은 사냥감을 나무 위로 끌어올리는 것을 선호한다. 튼튼한 가지들 사이에서 보호받으며 하이에나와 사자의 탐욕스러운 시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 고독한 삶은 끊임없는 경계를 요구한다. 어떤 표범도 무리의 도움에 의존할 수 없다. 모든 싸움, 모든 식사는 오직 자신의 능력으로만 얻어진 결과다. 암컷은 도움 없이 새끼를 키우며 굴이나 울창한 수풀 속에 감춰 보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끼들의 생존율은 여전히 낮다. 아프리카의 대형 고양잇과 동물들 가운데 표범은 가장 적응력이 뛰어난 종이다. 광활한 초원부터 울창한 밀림, 험준한 산악지대에 이르기까지 어디서나 살아간다. 이러한 유연함 덕분에 표범은 대륙 전역에 널리 분포하게 되었다. 위장술, 조용한 힘, 그리고 전략적인 지능은 표범을 유일무이한 사냥꾼으로 만든다. 행동은 잔혹하지만 그 존재는 마지막 순간까지 보이지 않는다. 높은 나무 꼭대기, 초원의 푸르른 장관 위에서 이상한 회의가 열리고 있다. 새들이 마치 검은 망토를 두른 현자들처럼 어깨를 움츠린 채 세상을 내려다본다. 이들은 바로 마라부 황사이다. 그들의 몸은 무겁고 다소 어색해 보이지만 한번 하늘로 날아오르면 더 이상 땅 위의 방랑자가 아니라 하늘의 지배자로 변한다. 길이가 10피트에 이르는 거대한 날개가 그들을 들어 올리며 마치 하늘이 직접 손을 내민 듯하다. 마라부 황사에는 청소부새, 즉 죽음을 정리하는 존재다. 그들의 임무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죽음의 흔적을 치우는 것이다. 사냥하지도 쫓지도 않는다. 그들은 마지막에 도착한다. 생태계의 문지기, 그들이 바로 자연의 균형을 지키는 최후의 수호자다. 이곳에서 잠베지강의 물줄기는 수천 마일에 걸쳐 힘을 모은 끝에 마침내 거대한 절벽과 맞선다. 높이 300피트가 넘는 곳에서 떨어지는 물은 막을 수 없는 힘으로 내리꽂히며 수십 마일 밖에서도 들리고 보이는 물보라 기둥을 만들어낸다. 절벽은 약 한 마일과 4분의 1 길이로 양쪽 강둑을 잇는다. 이곳은 시야 전체를 뒤덮는 거대한 물의 장막이다. 빅토리아 폭포가 범람기에 이를 때면 마치 행성 그 자체가 목소리를 내는 듯하다. 강물은 더 이상 단순한 물이 아니라 순수한 힘이 된다. 그것은 한 방울씩 떨어지는 빗물이 아니라 움직이는 거대한 벽처럼 쏟아지는 액체 천둥이다. 이 안개 덕분에 현지 식생, 즉
무성한 열대우림이 건기에도 생존할 수 있다. 빅토리아 폭포는 짐바브웨와 잠비아 두 나라의 국경 위에 자리하고 있다. 물은 경계를 모른다. 하지만 인간은 그 위에 선을 그었다. 이 영원한 물안개는 또 하나의 놀랍고 희귀한 자연현상을 만들어낸다. 바로 달무지개, 즉 문보우다. 보름달이 뜬 밤, 달빛이 충분히 밝으면 공기 중의 물방울을 굴절시켜 어둠 속에서 희미하고 고요한 무지개를 만들어낸다. 지구상에서도 이 초현실적인 장관을 볼 수 있는 곳은 극히 드물다. 빅토리아 폭포라는 현대적 이름은 비교적 최근에 붙여졌다. 1855년 스코틀랜드의 선교사이자 탐험가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처음으로 이 절벽에 다다라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협곡을 목격했다. 그는 이곳에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의 이름을 붙였다. 한편 더 탁 트인 초원지대에서는 정반대의 사냥 전략을 지닌 포식자가 등장한다. 바로 아프리카 들개다. 고독한 침묵과 달리 이들의 잔혹함은 극도의 협동에서 비롯된다. 무리는 흔들림 없는 규율과 속도, 그리고 효율로 함께 사냥한다. 페인티드, 울프라고도 불리는 이들은 대륙에서 가장 효율적인 사냥꾼 중 하나다. 한 무리는 90마리 이상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각 개체가 사냥 중 특정한 역할을 맡는다. 이러한 조직력은 추격을 거의 군사작전처럼 만든다. 그들의 협동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며 심지어 사냥을 시작할 시점을 민주적인 투표로 결정하기도 한다. 사냥 전 기이한 의식이 열린다. 그것은 재채기 의회라 불리는 의식이다. 손이 아닌 숨으로 하는 투표다. 상위 개체가 재채기를 하면 몇 번의 재채기만으로도 무리가 출발하지만 하위 개체가 신호를 시작하면 더 많은 재채기, 동의가 필요하다. 이들의 사냥 기술은 지구력에 기반한다. 고양이과의 번개 같은 급습과 달리 들개는 먼 거리를 달리며 먹잇감을 지치게 만든다. 마일을 지나 마일을 달리며 무리의 개체들이 번갈아 선두를 맡아 먹잇감이 실수를 저지르게 만든다. 희생물이 숨이 닿을 때쯤 전체 무리가 완벽하게 협조하여 공격한다. 그 효율성은 경이로워 일부 지역에서는 성공률이 70%를 넘는다. 고양이과가 먹잇감을 질식시킨 뒤 먹는 것과 달리 들개는 사냥감이 아직 살아있는 상태에서도 즉시 먹기 시작한다. 그들의 사회 구조 또한 매우 주목할 만하다. 번식을 담당하는 집에 쌍이 있으며 나머지 개체들은 새끼를 키우는 일을 돕는다. 사냥을 마치고 무리가 돌아오면 그들은 새끼나 부상당한 개체 혹은 병든 개체에게 먹은 음식을 토해 나눠준다. 그래서 아프리카 들개는 집단 사냥에서 냉혹하지만 동시에 다른 포식자들에게서는 보기 힘든 사회적 유대에 의존하는 독특한 사냥꾼이다. 덤불과 마른 풀 사이로 천천히 거대한 형체가 드러난다. 아프리카 물소, 마치 돌로 깎아 만든 듯한 육중한 존재. 그 걸음은 무겁지만 침착하며 그 눈빛에는 혹독함이, 걸음걸이에는 자신감이 서려 있다. 그는 도망자도 사냥꾼도 아니다. 바로 평원의 주인이다. 초승달처럼 구부러진 뿔, 비 오는 밤처럼 검은 털을 지녔다. 들개가 규율과 협력으로 초원을 지배한다면 다른 지역에서는 수와 기회에 의존하는 또 다른 냉혹한 경쟁자가 있다. 바로 점박이 하이에나다. 종종 과소평가되지만 이들은 자신만의 잔혹함을 지니고 있으며 강력한 무리의 힘으로 아프리카의 가장 강한 포식자들에게조차 도전할 수 있다. 많은 이들이 그들을 단순한 청소동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뛰어난 사냥꾼이다. 강력한 체격, 뼈를 부술 만큼 강한 턱, 그리고 뼈까지 씹어 삼키는 치아 구조 덕분에 어떤 사체라도 완벽히 활용할 수 있다. 그들의 교합력은 육식 포유류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수준이다. 점박이 하이에나의 사냥 전략은 지구력과 협동에 기반한다. 그들은 얼룩말, 영양을 먼 거리까지 쫓으며 지치게 만들어 결국 탈출하지 못하게 한다.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그들은 사자의 남은 먹잇감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자가 그들의 사체를 빼앗는 경우가 흔하다.
하이에나의 사회생활은 매우 복잡하며 목의 중심의 체계로 운영된다. 암컷이 수컷을 지배하며 80마리가 넘는 무리를 이끈다. 이러한 지배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포유류 중에서도 가장 특이한 생물학적 특징 중 하나로 강화된다. 몸속의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 농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암컷은 수컷보다 크고 더 공격적이며 수컷과 매우 유사한 외부 생식기를 가진다. 이 독특한 특징은 교미와 출산을 어렵게 만들지만 동시에 절대적인 여성 주도의 사회 질서를 가능하게 한다. 그들의 잔혹함은 사냥에서만 그치지 않는다. 같은 배의 새끼들끼리도 태어나자마자 싸워 죽이기도 하며 이렇게 살아남은 개체들이 자신의 지위를 강화한다. 그들의 날카롭고 웃음 같은 울음소리는 즐거움의 표현이 아니라 위치와 흥분, 그리고 도움 요청을 전달하는 복잡한 소통 신호다. 건조한 평원 위로 부드러운 황금빛 햇살이 퍼진다. 덤불 사이에서 얼룩말 무리가 나타난다. 각각의 얼룩말은 자신만의 독특한 줄무늬를 지녔으며 그것은 일종의 개인 여권과도 같다. 줄무늬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다. 그것은 키 큰 풀 속에서 위장 역할을 하며 달릴 때 포식자의 시각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또한 특정한 파장으로 빛을 반사해 곤충의 공격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다. 개별적으로는 한 마리의 목표일 뿐이지만 함께 있을 때는 살아있는 환영처럼 검은색과 흰색의 강이 평원을 흐르며 경계가 사라지고 개체들은 하나의 최면적인 전체로 녹아든다. 얼룩말 무리는 느긋하게 풀을 뜯는다. 그들은 뛰어난 청각과 예리한 시각을 지녔다. 몇몇은 먹고 다른 몇몇은 머리를 들어 주변을 살핀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힘이다. 연대야말로 얼룩말이 살아남는 이유다. 아프리카의 야생 곳곳에서 자연의 잔혹함은 타협할 수 없는 법칙이다. 치타는 속도의 극한을 이용하고 사자는 집단의 힘을 유지하며 표범은 은밀함으로 지배한다. 들개는 조직적인 사냥을 수행하고 점박이 하이에나는 지구력과 기회를 무기로 삼는다. 서로 다른 전략과 신체를 가졌지만 모두의 목표는 같다. 실수는 곧 죽음을 의미하는 이 환경에서 살아남는 것이다. 아프리카에서 이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이동한다. 알래스카의 북극과 아한데 지역에서는 순백의 북극올빼미가 얼음 같은 풍경 속에 완벽히 녹아들어 완전한 위장을 이룬다. 두꺼운 깃털은 발까지 덮여 있어 영하 40도 화씨 이하로 내려가도 따뜻함을 유지한다. 많은 부엉이들과 달리 북극올빼미는 낮 동안 활동하며 특히 여름철에 활발하다. 이 덕분에 해가 지지 않는 끝없는 낮 동안에도 계속해서 사냥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진다. 들쥐의 일종인 레밍이 그들의 주요 먹이이지만 온도 변화와 눈의 상태 변화로 인해 레밍의 번식 주기가 심각하게 교란되어 북극올빼미 개체군에 점점 더 큰 압박을 주고 있다. 벨루가고래, 즉 흰고래로 알려진 이 종 또한 변화의 영향을 피할 수 없다. 다양한 소리를 내는 것으로 유명한 벨루가는 바다의 카나리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여름이 되면 이들은 북쪽으로 이동해 알래스카의 하구와 해안만에 모여들고 겨울이 되어 바다가 얼기 시작하면 남쪽으로 내려가 얼음이 덜 낀 물을 찾아간다. 그들의 식단에는 문어, 오징어, 게, 그리고 연어 같은 물고기들이 포함된다. 벨루가의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는 음파를 이용한 반향 정의, 즉 소리를 이용해 먹잇감을 찾는 능력이다. 하지만 기후 변화로 인해 빙하가 빠르게 녹으면서 그들의 자연 서식지가 변화하고 있다. 선박과 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중 소음 또한 그들의 의사소통과 반향 능력을 방해할 수 있다. 북극의 얼음에서 생태계는 점차 새로운 풍경, 즉 타이가 숲으로 이어진다. 긴 혹한의 겨울이 끝나면 짧지만 활기찬 여름이 찾아온다. 이곳은 검은 가문비와 흰 가문비 같은 키 큰 침엽수가 하늘을 찌를 듯 자라는 곳이다. 그러나 기후변화는 점점 이 자연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다. 따뜻해진 기온과 길어진 여름은
점점 더 큰 산불의 위험을 불러온다. 알래스카는 미국 곰 개체수의 98%를 차지하는 불곰의 천국이다. 수컷 불곰은 몸무게가 최대 1,500파운드에 달하며 힘과 생명력의 상징처럼 보인다. 불곰은 잡식성이지만 타이가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먹이는 연어다. 먹이가 풍부한 시기에는 하루에 최대 90파운드의 음식을 섭취할 수 있다. 지방이 풍부한 연어 덕분에 그들은 빠르게 체중을 늘리고 혹독한 겨울을 버틸 에너지를 저장한다. 겨울이 오면 불곰은 동면에 들어간다. 하지만 지구 온난화로 인해 그들의 서식 환경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한때 길고 안정적이던 겨울이 점점 짧아지면서 곰들은 충분한 에너지를 비축하지 못한 채 너무 일찍 깨어나곤 한다. 한편 바위산 비탈에서는 다량 양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긴다. 이들은 알래스카 산악 지역을 상징하는 동물로 작은 무리를 이루어 높은 고도에서 살아간다. 두꺼운 털은 혹독한 겨울을 견디기 위한 필수 요소다. 그러나 서식지가 변하면서 이들은 점점 더 극한의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험준한 고원지대에서 번성하는 또 다른 종은 사념소다. 이들은 1000에서 3000피트의 높은 곳에서도 살 수 있을 만큼 놀라운 적응력을 지녔다. 그들의 발굽은 단단한 표면과 부드러운 패드로 이루어져 미끄러운 바위 위에서도 단단히 버틸 수 있다. 다량양과 마찬가지로 사념소 역시 고산식물의 감소로 인한 먹이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알래스카무스, 즉 북미 사슴 중 가장 거대한 종 또한 타이가의 혹독한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 수생식물을 포함한 다양한 식물을 먹으며 호수나 늪지 그리고 큰 물가 근처에 서식한다. 짝짓기철은 9월에서 10월 사이로 거대한 뿔을 가진 수컷들이 짝짓기 권리를 두고 격렬히 싸운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짧아진 겨울과 감소한 강설량이 타이가 숲의 식생을 변화시켜 알래스카무스의 주요 먹이원을 줄이고 있다고 한다. 회색 늑대는 결코 빠질 수 없는 최상위 포식자다. 그들의 힘은 효율적인 무리 사냥 전략에 있다. 알래스카의 늑대 무리는 보통 6마리에서 12마리로 구성되며 알파 수컷과 암컷이 이끈다. 무리 구성원 간의 강한 유대는 그들이 뛰어난 사냥 전략을 펼칠 수 있게 하며 특히 엘크나 술록 같은 대형 먹잇감에 맞설 때 빛을 발한다. 하지만 기온 상승과 길어진 여름으로 인한 산불이 점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그 결과 늑대 무리들은 먹이를 찾기 위해 점점 더 멀리 이동해야 한다. 타이가의 고대 숲길을 떠도는 것은 고독한 전사, 울버린이다. 족제비과 중 가장 큰 이 동물은 놀라운 힘과 지구력으로 유명하다. 한 마리의 울버린은 먹이나 영역을 지키기 위해 하루에 15마일 이상 이동할 수 있다. 겨울이 되어도 대부분의 동물과 달리 울버린은 동면하지 않는다. 타이가의 하늘 위에서는 황금 독수리가 인상적인 날개 폭과 위험 있는 존재감으로 군림한다. 이 맹금류는 압도적인 힘과 무적의 사냥 실력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따뜻해진 기후로 인해 눈토끼나 족제비 같은 먹잇감이 북쪽이나 더 높은 고도로 이동하고 있어 황금 독수리는 사냥 영역을 넓혀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또한 풍력 터빈과 송전선 같은 자원 개발 프로젝트 등 인간의 활동도 그들에게 커다란 도전이 되고 있다. 알래스카에 서식하는 또 다른 대표적인 맹금은 바로 미국의 상징인 흰머리 독수리다. 강과 호수가 울창한 숲을 가로지르는 곳곳에 흰머리 독수리는 나무 꼭대기나 절벽 위에 거대한 둥지를 튼다. 둥지는 나뭇가지와 잎으로 만들어지며 어떤 것은 무게가 거의 1200파운드에 달한다. 다른 야생동물들과 마찬가지로 흰머리 독수리 역시 기후변화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맹금류, 시속 200마일에 달하는 급강하로 먹이를 낚아채는 새가 있다. 그것은 바로 매, 즉 송골매다. 역사적으로 이들은 살충제 DDT로 인해 심각한 위협을 겪었다. 수가 회복되고 DDT가 금지되었음에도 송골매는 여전히 자연 서식지에서 수많은 도전에 맞서야 한다. 타이가를 지나 여정은 알래스카의 광활한 해안선으로 이어진다. 이곳에서 알래스카의 해안 및 해양 생태계가 시작된다. 54천 마일이 넘는 해안선을 지닌 알래스카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풍부한 연안 생태계 중 하나를 자랑한다. 또한 이곳은 회색 늑대와 불곰 같은 포식자들이 바다로부터 먹이를 찾아 이동하는 통로이기도 하다. 알래스카의 연어들은 특히 인상적인 산란 이주 행동으로 잘 알려져 있다. 왕연어, 홍연어, 곰치연어, 은연어 등이 그 예다. 이들은 여름말과 초가을 사이 민물 하천과 호수에서 산란한다. 그리고 바다에서 2년에서 5년을 보낸 후 태어난 바로 그 강으로 되돌아가는 여정을 시작한다. 이러한 귀소 본능은 자연의 신비 중 하나로 연어들은 물속의 화학적 신호와 지구 자기장을 이용해 방향을 찾는다. 산란을 마친 뒤 대부분의 연어는 생을 마감한다. 알래스카 연안의 바다는 3,700종이 넘는 해양 무척 추동물의 서식지이다. 이들은 해양 생태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물고기와 바다새, 해양 포유류의 주요 먹잇감이 된다. 그러나 기후변화는 이들 종에 심각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해수 온도의 상승은 성장과 분포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해양 산성화 과정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해달은 무척 추동물 개체수 감소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종 중 하나다. 해달은 족제비과 중 가장 큰 동물로 삶의 거의 전부를 물 위에서 보낸다. 단순한 포식자를 넘어 해다른 도구를 사용하는 몇 안 되는 포유류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먹이를 찾기 위해 잠수할 때 해달은 종종 좋아하는 돌을 들고 다닌다. 수면 위로 올라오면 등을 대고 누워 가슴 위에 돌을 올려두고 그것을 모루처럼 사용해 조개나 성게의 단단한 껍질을 깬다. 해달은 해안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 포식자로서 성게 개체수를 조절함으로써 다시마 숲을 보호한다. 만약 성게가 통제되지 않으면 지나친 섭식으로 다시마 숲이 파괴될 수 있다. 알래스카에서 알류션 열도까지 이어진 해안과 섬들 곳곳에서는 스텔러 바다사자가 모래사장에서 햇볕을 쬐고 있다. 이들은 귀신고래과 중 가장 큰 해양 포유류이다. 베링해와 추코치해의 차가운 물속에서 살아가는 스텔러 바다사자는 생존을 위해 특별한 적응을 이루었다. 대표적인 특징은 피부 아래의 두꺼운 지방층이다. 하지만 많은 해양 생물들과 마찬가지로 스텔러 바다사자 역시 환경 변화와 먹이 경쟁 등 여러 요인으로 개체 수가 감소하고 있다. 알래스카 연안의 바다에는 범고래가 널리 분포하며 놀라운 사냥 실력으로 잘 알려져 있다. 킬러 와일이라 불리지만 실제로는 돌고래과에 속한다. 유연한 사냥 전략과 막강한 힘 덕분에 범고래는 알래스카뿐 아니라 전 세계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한다. 그러나 이들도 기후변화의 영향을 피할 수는 없다. 해수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익숙했던 사냥터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것이다. 레드우드 국립공원과 주립공원의 고대 숲속에는 학명 세코야, 샘퍼비렌스로 알려진 레드우드 나무들이 하늘 높이 솟아 있습니다. 이 나무는 지구상에서 가장 키가 큰 종으로 하이페리온이라는 개체는 무려 3cm 8피트까지 자랐습니다. 이 거대한 나무들은 수천 년을 살아오며 평균 수명은 500년에서 2000년 정도이고 어떤 나무들은 1200년을 넘게 생존하기도 했습니다. 레드우드는 공룡이 살던 시기인
1억 6천만 년 전부터 지구에 존재해 왔습니다. 뿌리가 깊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무의 뿌리망은 기초에서 최대 100피트까지 뻗어 복잡한 네트워크를 이루며 폭풍이나 홍수에도 쓰러지지 않게 지탱해 줍니다. 울창한 숲의 그늘 아래에는 조용히 숨어있는 포식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해질 무렵과 밤에 활동합니다. 바로 학명 푸마 콘콜로린 퓨마, 즉 산사자입니다. 이들은 공원 내에서 가장 큰 고양이과 동물이자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놀라울 정도의 은신 능력을 지닌 산사자는 바위, 쓰러진 나무, 경사면을 이용해 몰래 접근하며 사냥의 기회를 노립니다. 높은 에너지 요구량을 충족하기 위해 산사자 한 마리는 하루에 약 8에서 10파운드의 고기를 섭취해야 합니다. 루스벨트 큰 사슴, 특히 어린 개체나 약한 개체가 주요 사냥 대상입니다. 적절한 순간이 오면 산사자는 번개처럼 달려들어 12에서 15m에 달하는 도약을 합니다. 먹이의 목이나 척추를 노린 결정적인 공격은 단 몇 초 만에 끝납니다. 산사자의 존재는 초식동물 개체수를 조절해 레드우드 숲 아래의 식생이 건강하게 번성하도록 돕습니다. 미국의 상징인 흰머리 독수리는 단순한 최상위 포식자일 뿐 아니라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강과 호수, 해안선을 따라 흰머리 독수리는 둥지를 트는데 보통 물가 근처의 높은 나무 위에 둥지를 짓습니다. 그들의 둥지는 동물 세계의 경이로움으로 지름이 최대 8피트, 무게는 400에서 450파운드에 달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지난 10년 동안 캘리포니아 지역의 흰머리 독수리 개체 수가 20% 이상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한때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살충제 DDT의 피해로 멸종 위기에 처했지만 보존 노력 덕분에 다시 강하게 회복했습니다. 그들의 식단 중 70에서 90%는 물고기이며 치누크 연어와 코호 연어 같은 어종이 주요 영양원입니다. 최대 8피트에 이르는 날개 길이를 가진 흰머리 독수리는 우아하게 하늘을 활공합니다. 인간보다 4~5배나 예리한 시력을 지닌 그들의 눈은 살아있는 쌍안경이라 불릴 만합니다. 목표물을 포착하면 흰머리 독수리는 시속 100마일에 달하는 속도로 급강하하며 날카로운 발톱으로 먹이를 단번에 붙잡습니다. 아프리카의 초원에서 알래스카의 얼음대지,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고대숲까지 우리의 여정은 지구에서 가장 놀라운 생태계를 지나왔습니다. 포식제서부터 가장 작은 생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체는 복잡한 생명의 그물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흥미로운 야생 세계와 매혹적인 생물들을 소개할 영상들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